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 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외국인의 수급이 좀 크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좀 걱정은 있었지만요. 양시장에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는 1,000억 원 가깝게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어제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들 나오고 있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발언도 했는데요. 즉각적으로 금리를 내리도록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적 장세인 만큼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 전략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현재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도 뒤늦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웃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참 한국 시장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밸류 프로그램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주가는 연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은 알았던 듯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지난해 여름부터 연이어서 반영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같은 시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의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닝 콜 그리고 컨퍼런스 콜 여기에 더불어서 많은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표가는 28만 원대에서 36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히나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톤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과 고비용 구조 해소가 관건이다라는 제목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불확실성을 반영한 보수적인 가이던스였다. 낮아진 톤. 이렇게 좀 제목이 나왔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뭔가 불확실하고 좀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관세 한 곱이 남았다.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게 더 남았습니다. 관세부가 이슈도 있고요. 부진했던 4분기는 있고 2025년 기대하자. 그런데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로 보면은 이제는 AR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는 시기다라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그중 모멘텀은 AI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힌트도 있었고요.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 주가 자체가 사실 실적을 이미 다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가 꽤나 레인지가 좀 큽니다. 20만 원대 후반부터 30만 원대 후반까지. 실적이 어땠을까요?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시죠.
네, 매출은 46조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는데 2조 8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YOY 기준이고요. 17%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3조 2천억 원대에서 3조 3천억 원대까지는 영업이익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3조 원대 아래로 집계가 됐고요. 문제는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영업이익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넘게 줄어든 수치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볼륨만 늘어났습니다. 매출만 좀 크게 잡혔고 안에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돈이 되는 차량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의 좀 차종 판매가 좀 컸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괜찮게 나왔는데 현대차는 현대차 파이낸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이낸셜 부분에서 좀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죠. 그 이유를 봤더니 인센티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좀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회사의 점유율을 그래도 지키려고 딜러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 한 대를 더 팔 때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500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판매 보증 충당금 부채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10개의 차량을 판매를 했을 때 2대 정도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선 예측을 하고 이 보증금 AS 비용을 미리 충당을 해놓는데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 비용 처리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7월에 임단협 타결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충당금으로 2천억 원이 좀 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주가 흐름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8만 원대로 하향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급하게 내려가거나 급하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스권 안에서 머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고요. 올라갈 포인트는 이렇게 봤습니다. 전기차 모델의 성과, 자율주행 부분의 기술적 그리고 사업적 진전이 앞으로 주가의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상승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PER이 현재 4배 정도입니다. 봤더니 4.4배 정도가 됐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배당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연간 5.7%의 배당 수익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주식 매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일 텐데 이러한 부분만 봤을 때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최근에 좋지 않고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주가가 뭔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만한 동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동력이 완전 없는 건 아닙니다.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방 포인트를 증권사에서는 약 3가지로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팰리세이드와 투싼에서 신차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BEV 효과도 역시나 있는데요. 미국 하이브리드에서 SUV C등급 그리고 D등급의 세그먼트 상위 6개 모델인데 1위는 보시다시피 혼다이고요. 2위권은 도요타입니다. 3위권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현대차의 투싼이 올라와 있는데 투싼은 현재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좀 나오고 있고요. 4위권 도요타, 5위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아입니다. 기아의 스포티지도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SUV로 유명한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차가 나오면 그래도 2024년보다는 2025년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고 갈까요? 현대차와 기아만 사실 새로운 신차를 내놓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기업들이 신차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게 테슬라인데요. 이미 한국에서 테슬라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모델 Y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인 주니퍼 출시가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델 2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빠르면은 상반기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오닉 7도 1분기에 그리고 EV4, EV9, EV6까지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IRA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포인트 그리고 하락할 만한 포인트 여러분들 함께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주가 자체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지만은 뭔가 강력한 상승 동력이 없다라는 게 증권사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오늘의 시그널로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종목별, 업종별로 주목받고 있는 시그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트럼프의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나토의 방위비 증액하겠다라는 발언 속에 방산주의 동반 상승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급등하면서 40만 원 선 탈환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20% 이상 크게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리도록 요청할 것이라면서 사실 수년 전에 이렇게 되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방위비가 증액되면 주요 방산 수출국인 한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HBSP입니다.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 AI와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수장들과 AI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해서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 대장주격으로 평가받고 있는 HBSP는요. 최근 온디바이스 AI 테마로 시장에서 큰 관심 받아가고 있고요. 지난 4분기 달성한 기록적인 실적 역시 주가를 부양해주고 있습니다. 주력 고객사인 TSMC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설비 투자에 상향을 언급한 점 역시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인탑스 소식입니다. LG가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라는 소식 속에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미국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인 서비와 서비 플러스를 위탁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로봇 사업에서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상업용 로봇 사업 확대 시저지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제2호 인수 철회 확정 소식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제2호 인수 논란이 컸었죠. 주가도 급락이 나온 바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2호의 인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고요. 유상증자의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메리츠증권은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우려했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스페타시스 인수 발표 당시에 메리츠증권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단순히 EPS 희석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라면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인 미국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서 HPSP의 강세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력이 막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데 실적 기대감도 좀 커지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공언을 했는데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대각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3일 암호화폐 관련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AI 분야를 다룬 AI에서 미국 리더십을 위한 장벽 제거의 행정명령도 발효했습니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HPSP는 온 디바이스 AI 테마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달성한 실적이 좀 기록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2024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112% 증가한 646억 원, 영업이익은 172% 늘어난 33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의 대장으로 장기적인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AI 산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 중에서 대덕전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MLB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 생산 설비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덕전자를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 안에서 대덕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 공략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설날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테마주 위주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미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좀 밝히고 있는데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는 발언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다수 있는데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우주의 날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최근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루미르는 이미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스페이스 X와 루미르 X 1호기 계약에 이어서 2호기의 발사 계약까지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부터 지구관측 영상, 정보 서비스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전 세계의 우주 산업을 부흥시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직접적인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미르는 작년 10월에 상장했었는데 상장 당시 공모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상장일에는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단기 상승이 나와서 그렇지 아직도 공모가액인 12,000원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12,650원 부근까지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200원, 손절가는 1,8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미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현재 구간의 수급 동향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사고 팔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큰 폭의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던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력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현대 로템, 다섯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매수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세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고 네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아와 현대차에 따른 투자 의견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단이 12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BHI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젠 R&M, 세 번째로는 솔리드입니다. 네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JYP 엔터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HLB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닛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스탠스가 완전히 다른 게 루닛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엠노, 다섯 번째
번째로는 휴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이수 페타시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상한가에 또 올라간 기업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 세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기관의 줄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SK스퀘어, 다섯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대체적으로 조금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 SDS,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코스닥 안에서 고영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루닛입니다. 아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 중 하나였는데 오히려 기관을 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PSP, 네 번째로는 인탑스, 다섯 번째로는 솔리드 이름 올리고 있네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3빌리언, 두 번째로는 아스테라시스, 세 번째로는 데이원 컴퍼니,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숲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 시원한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느덧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지수가 좀 흔들렸는데 오늘은 다행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 나오고 있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이 시간 코너가 이재선의 말로 홈런인데 말로 홈런이라는 단어보다 이번 주에 트럼프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취임식 이후에 좀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트럼프다. 네. 트럼프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뭐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만큼 힘이 있으니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잘 봤더니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 뭐 기존에는 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이제 교체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내비쳤는데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언제나 미리 압박하고 지난 정권에서도 뭐 교체한다 해놓고 교체 안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압박을 하는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면 되겠죠. 트럼프가 자꾸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니까 이게 서로 상충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나 이제 참모진들도 뭐 생각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뭐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그 가스를 많이 수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에너지 안정화를 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죠. 뭐 제일 쉬운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사우디랑 헤즈볼라의 이제 휴전 협상 이 부분이 이제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장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르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유가 하락이 되어야 종전하는 데 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당연한 거겠죠. 러시아가 먹고 살만하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야지만 이제 전쟁 종식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푸틴을 한번 만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이서는 협상이 안 됩니다. 이게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한 국가니까 큰 배상을 얻어야 되는 거고, 러시아는 그냥 땅만 꿀꺽하고
이제 입 싹 씻고 싶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둘은 안 돼요. 양자회담은 안 되고 뭐 최소한 뭐 사자회담 과거에도 그렇게 휴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자회담, 오자회담, 뭐 칠자회담, 몇 자회담이 돼도 좋으니까 다수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한테도 이 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 시대를 생각하는 건데 재건할 때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정책 아니었습니까? 계속 부양책으로 해서 돈을 풀어놓고 나서 아베노믹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0년 동안 준비한 밸류업이 성공을 거뒀고 지금 다시 4만 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지난달에 한번 참았는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는 금리를 인상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왔습니다. 0.25%에서 0.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우리나라에 뭐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뭐 지금 큰 타격은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번 주 굉장히 양호했던 증시인 것 같아요. 이 긴 연휴, 사실 다음 주도 금요일 하루 매매를 하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요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한 열흘 가까이를 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휴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하고 그리고 어제도 뭐 하루 쉬고 하루 오르고 이런 일희일비하는 시장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횡보했다.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하고 횡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라고 제가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제가 1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투매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12월 초부터 말씀드리면서 이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만에 투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같이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더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항상 나오는 패턴이에요. 주가의 바닥권에서 항상 투매가 항상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30포인트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 밀리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파르게 올랐으면 가격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횡보 조정만으로도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번 주에 외국인이 얼마 매도를 했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텐데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했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비워내고 새로 담는 거예요. 연말에 수익률 딱 정산했으면은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제가 12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덜어낼 건 덜어내고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트럼프 수혜주들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절반이라도 좀 줄이면서 가도 된다. 대형주 같은 경우야 어차피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추세대로 가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소 15에서 20%, 많게는 뭐 30%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신다라고 하면은 급등주는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정받은 종목들, 이제 반등이 다시 시작되는 종목들 순환매를 노리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순환매 쪽으로 우리가 어디를 노려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던 섹터가 하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관광산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관광산업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연휴가 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휴무를 내신 분이 있다, 휴식을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열흘 가까이 되는 휴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가져야 되고 아마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관광객이 얼마가 이제 해외로 나갔다 왔네, 우리나라는 얼마가 들어왔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당선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비자 면제국으로 진정을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여행 트렌드가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뭐 관광을 가고 이런 거였는데 특정 소비 트렌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라고 해서 성형 관광을 온다라는 이런 부분도 봤는데 정말로 강남권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은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는 이런 연휴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뭐 2주 동안도 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광 산업 오늘 말로 없는 시간에 종목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또 한국을 찾아올 외국인들의 이러한 관광 산업 관련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열어볼게요. CJ 살펴보겠습니다. 이 CJ 하면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 CJ E&M도 있고 뭐 제일제당도 있고 CGV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CJ를 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화를 이제 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류, 열풍 이쪽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이렇게 오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오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들 막 움직이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중국인들이 온다고 해도 꼭 이쪽만 보는 게 아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딱 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메이저리그 경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벌어졌었는데 메이저리그 선수의 와이프분들이 쇼핑을 할 때 과거에는 다 백화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희귀한 모습이 왔죠. CJ 올리브영에 가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곳에 우리나라 스킨케어 제품이 잘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뭐 프랑스산이라던가 이런 스킨케어 제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다 적어도 10만 원대 이상을 했던 이런 뭐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은 스킨케어 제품을 굉장히 고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저가 제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브랜드 가격을 좀 덜 받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스킨케어 브랜드야 당연히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실용적으로 나오는 기능성 화장품들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스킨케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CJ 올리브영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J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부분이 CJ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거. CJ 올리브영이 IPO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성장적인 측면에서 이제 CJ가 관심을 계속 받고 있었고 그리고 배당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 지주사로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당도 확대하고 하면서 CJ그룹이 지주사로서 이제 다시 한번 밸류업 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에는 바닥권에서부터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올리브영은 필수 코스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CJ 함께 살펴보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제 2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살펴볼 텐데 경영권 분쟁으로 또 시끌시끌한 종목이기도 했었고 대명 소노그룹이 이제 인수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관광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관광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은 다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여행사주 이런 쪽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TA항공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은 탑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권 분쟁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대한항공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TA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대명 소노그룹에서 이게 한 10년을 준비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뭐 과거 이제 뭐 호텔부터 인수를 하고 여행사 인수하고 이렇게 항공사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해지는 이런 이제 종합 이제 여행 그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 관광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에 TA항공이 있다. 거기다가 예림당이 좀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 말에 고려해야 생각하실 텐데 그 정도까지
기대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대한항공 말씀드린 게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제주항공 이 참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을 기피하는 승객들이 이제 LCC를 안 타겠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도 난 LCC가 좋다 하시는 분들이 티웨이 쪽을 꽤나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적어도 피해를 크게 보지는 않는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비만 치료제주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 수혜주에도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말이죠. 이 비만 치료제 덕분에 이제 체중 감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동할 때 유가가 덜 든다라고 해요. 원유가 덜 든다라고 해서 그래서 항공주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항공주가 이렇게 날아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약간 좀 재미 포인트로 우스개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이 원유가 많이 아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고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전쟁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결이 정말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리스크가 해소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면은 설 수혜 받고 경영권 분쟁 수혜 받고 그리고 관광 산업의 수혜를 받는 이런 뭐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되는 삼박자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티웨이항공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3%대 오름세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랑풍선 짚어주셨는데 여행주 안에서 이제 노랑풍선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걸까요? 여행주는 전체적으로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가장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1등을 다투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런데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제가 다들 잊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중국에 대한 포인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알령이 크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명동이나 뭐 동대문 이런 4대문안 쪽에 가거나 서울 시내를 가면은 노란풍선 버스가 2층으로 된 버스가 이렇게 관광버스가 다니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참 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이런 뭐 여행 코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맞춤형으로 이제 여행 관광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객의 니즈를 그대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노란풍선이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지난번에 그 비자 면제국 선정된 다음에 노란풍선이 강력하게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튀어오르는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럴 정도로 중국하고는 굉장히 연이 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연휴가 보름 이상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고향을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왕복만 뭐 2주 걸린다라고 해서 연휴가 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 3주 동안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으로 또 넘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에 여행도 가고 하다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노란풍선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도 노란풍선 제가 항상 호타준족이라고 했죠. 움직이면 또 한 번 움직이면 탄력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이 전쟁도 해소되고 하면은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노란풍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은 저점 구간에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랑풍선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데다가 현재 저점 구간에 있다라는 포인트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관광산업 안에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좀 체크해 볼 텐데 벌써 4개의 말로 없는 종목들이 탄생했죠. 네, 말로 없는 종목이 벌써 4개입니다. 이달 목표가 3개입니다라고 했는데 열흘 만에 달성을 했죠. 그래서 빠르게 달성을 했지만 우리 하나라도 더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제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제가 다음 달 목표는 이제 뭐 오늘 지나면 이제 1거래일 남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달이 될 텐데 다음 달은 굉장히 짧습니다. 2월 굉장히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달 목표는 말로 없는 종목이 추가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두 자릿수 후반에 있는 이 종목들이 세 자리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이데일리 TV에 등장해서 여러분들께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해서 세 자릿수까지 넘어가는 종목들 보면은 100% 이상 종목들이 세 자릿수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10종목 이상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1차 목표치 달성하고 다 재출발하려는 이런 노림수를 노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걱정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쯤에 되면은 세 자릿수 대 상승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로 없는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 이제 관광산업 안에서 여행, 항공, 화장품 쪽까지 좀 짚어봤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말로 없는 쪽으로 봐야 할까요? 네, 저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대행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여행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업체인데요. 정부에서 이런 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을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해 줬고요. 그리고 기존에 최소 환급이 3만 원 이상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15,000원 이상부터 환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관광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이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폭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에도 적극적입니다. 무상증자도 최근에 1대 0.1호주로 이제 시행을 했고 문양근 총괄 대표가 지금 지분도 매입하고 일부는 또 증여도 하고 하면서 절반 이상을 또 증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에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그 재무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런 구간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랑스나 이런 쪽에 그 지사 쪽에 이제 판매 금지가 나왔다 해서 그쪽 사업을 접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전쟁까지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가격 전략으로 간단하게 들어가면 지금 3,750원 구간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75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포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장대항봉 중심선 정도 부근에 있는데 이 구간 이하에서만 사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자, 위로 올라가면 제가 선 그어드렸죠. 위에 4,500원, 그다음 5,000원 이렇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설정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3,500원 아래 3,400원 정도 되는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저점 매수를 하거나 회복할 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밴드 교육방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좋은 내용들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4,5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고려아연과 관련된 좀 이슈를 짚고 갈 텐데 현재 구간에서도 고려아연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 고려아연은 경영진들이 현재 기자회견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사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단 임시주총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보니까는 최윤범 회장 측이 조금 더 유리하게 좀 끝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 좀 짚고 갈까요? 네, 일단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순환출자 카드를 꺼내들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호주 그 손자 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 SMC를 통해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 원에 취득하면서 고려아연에서 SMH, SMC, 영풍, 고려아연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법 369조 3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당초 40.97%였던 MBK 영풍 측의 의결권이 15.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쳐서 의결권 기준 39%를 확보하면서 주요 안건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결권 기준을 이제 최 회장 측에 그래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양측이 또 첨예하게 또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순환 출자가 적법하냐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윤범 회장이 임시주총 하루 전날 이 순환 출자 카드를 꺼내들면서 승기를 잡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MBK 영풍 측에서는 또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MC가 호주 법인이자 또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탈법적 순환출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MBK 또 영풍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에서는 SMC가 유한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반박했고요. 또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인 영풍이 국내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또 통과가 됐고 통과된 안건들이 어떠한 또 논란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사실은 오전 9시에 열 예정이었는데 중복 위임장 확인 등의 이유로 7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오후 4시경에야 이제 시작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MBK 영풍 측에서는 고려아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우호주주들의 참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집중투표제 도입은 76%, 이사수 19인 상한 설정은 73%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 이사수 상한 설정까지 통과되면서 MBK 영풍 측의 실질적 지분은 15%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추천했던 14명의 이사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도 어려워진 그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집중 투표제 도입 이슈 짚고 왔고 그리고 이사수 19인 상한 설정 이렇게 안건들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또 안건들이 앞으로 지배 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총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3월 정기 주총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MBK 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가 최대 7석으로 제한되어서 이사회 장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1명이 최 회장 측 인사들인데요. 앞으로도 고려아연 측의 그 이사회 과반 유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 3월 정기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측 이사 4인의 임기가 끝나서 또 새로운 이사 선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뉴스라든지 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또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떠한 포인트들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임시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지만 MBK와 영풍 측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적법성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결의 취소, 또 무효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최윤범 회장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이런 부분도 검토 중인데 오늘 오전에 그 MBK 영풍 측에서 이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고려아연 측의 순환 출자 방식의 경영권 방어 자체가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면서 이제 최윤범 회장 그리고 박기덕 대표이사에 대해서 고발을 지금 예고한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또 고려아연도 지금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좀 MBK와 협력 방안을 고민 중이다.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서로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서 서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좀 고민 중이고 고려아연의 발전을 공통의 목표로 삼고 협력과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일단 던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법적 분쟁으로 갈지 아니면 협력과 화합의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온 뉴스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성과의 형제난 이슈 짚고 갈 텐데요.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공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에 효성과 둘째 아들인 이 조현문 전 부사장이 2013년 당시 부친인 고 조성래 명예회장과 또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비리를 고발하겠다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것을 바로 강요 미수 혐의로 보고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2차 공판이 이번 주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수창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좀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재판에서 나온 새로운 증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한쪽의 의견이 아니냐라고 또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판에서의 증언, 진술이라는 것은 나중에 위증 혐의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에서 한 진술은 사실상 이제 사실이다라고 가정하고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수창 변호사는 그동안 제기됐던 지분 고가 매각 의도 시도한 의혹과는 전혀 다른 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눈에 띄는데 김 변호사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의 비리를 바로잡고 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조 전 부사장이 부동산 3사에 대한 감정평가도 진행했고 또 주된 요구사항이 4가지였다고 하는데 불법 비리 연루 중단, 음해성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 계열 분리 동의, 그리고 지분 정리 협조 이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조현문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을 떠난 바 있습니다. 그룹 내 문제들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을 떠난 배경에는 그룹 내 비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보였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 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결국 사임을 결정한 것인데 특히 2013년 10월에 효성 비자금 수사가 진행됐었고 당시에 100억 원대 그 홍콩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현준 회장이 자신 그러니까 동생인 둘째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의 지분 매입을 또 위해서 부동산 3사에게 감정평가를
맡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부동산 회사 지분 구조는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효성가 삼형제, 그러니까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이렇게 삼형제가 이제 효성가 고 조성래 명예회장의 세 아들인데요. 이 삼형제는 각각 하나의 부동산 회사를 독자 경영하면서 서로 교차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는 조현준, 그러니까 첫째 조현준 회장이 80%, 나머지 형제가 각각 10%씩. 또 신동진 같은 경우는 조현상 부회장이 80%, 나머지 형제가 10%씩. 동률실업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80%, 나머지 형제가 10%씩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회사의 자산 규모는 한 1,400억에서 한 2,100억 원대 수준 그 사이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증언들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번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던 측면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고요. 당초 언론에서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최근 이제 김수창 변호사 등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이제 그룹 비리 시정과 또 독립 경영을 위한 시도였다 이런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다는 점이 이번 재판에 또 다른 새로운 그런 국면을 맞이한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3사의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하게 앞서 보신 것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향후 또 효성그룹의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똑똑해진 AI 기능을 담은 S25 갤럭시 시리즈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언팩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외신들은 대체적으로 최신 AP를 탑재한 것과 더 개선된 AI 인공지능 비서기능 그리고 둥글둥글해진 모서리에 대해서 호평을 내놨습니다.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요. 통합형 AI 플랫폼인 원 UI 7을 탑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앱이 동시에 사용하는 복잡한 요청도 똑똑하게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퀄컴이 공동 개발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칩셋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전작 대비해서 이 칩셋이 CPU와 GPU의 성능이 각각 37%와 30%나 향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장 기대감을 모았던 슬림 모델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갤럭시 S25 엣지라는 이름입니다. 아직은 티저 영상으로만 공개가 됐고요. 여타 모델들과 달리 이 엣지 시리즈는 2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성능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 예상을 깨고 전작과 같은 판매가를 내놓으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 기준으로 115만 원 선에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갤럭시 S25 시리즈를 두고 또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또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이러한 갤럭시 S25의 출현으로 스마트폰의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2024년에 스마트폰 판매가 반등세를 보이고 2025년에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S25의 AI 기능 강화에 대해서 스마트폰 시장 성장 사이클의 가속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SK증권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이러한 행사가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오히려 낮아진 기대치를 초과하는 판매 실적이나 혁신이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S25의 경우에 AI 비서의 실질적 효용성을 통해서 디바이스 진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IM증권에서는 S22를 바닥으로 판매량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기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로 투자 대상을 확장하기보다는 종합 부품업체인 삼성전기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현재 갤럭시 S 시리즈의 MLCC와 카메라 기판, 반도체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9%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인 애플이 17% 정도로 격차가 2%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 갤럭시 S25의 출현으로 점유율 격차 더 벌릴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그리고 뜨거운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상승 탄력을 유지할 것이다, 혹은 지금보다 더 가기에는 모멘텀이 살짝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의견이 현재 시장에서 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개별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아직 상승이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선별해야 된다,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관점입니다. 상승 탄력은 유지가 되되 그 안에서 좀 순환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밑에 네. 있는 기업들을 오늘도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이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을 보면 사실 패턴이 가장 다 똑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패턴이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 대장 기업, 이제 1선에 있는 로봇주들이 움직이면서 2선, 3선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가는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지분과 관련돼서 급등 나오고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새해 들어서 첫날 좀 약간 올랐을 뿐이지 한 거의 3주 동안, 2, 3주 동안 계속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별 모멘텀에 있는 기업들만 따로 움직이고 있죠. 과거처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뇌수술 로봇과 관련돼서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반려 로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마인드봇과 관련돼서 이제 유진 로봇, 이제 유진 테크원이 국내 생산을 담당을 하면서 사실 두 기업 간에 사실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유진 로봇과 유진 테크원과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노출이 되진 않더라고요. 대표이사가 같은 분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간 좀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소형 컴퓨터 로봇과 관련된 제슨 토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올해 발표를 하겠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제 그 각국의 기업들을 미국 내로 이제 불러들이면서 산업을 좀 키우고 그것과 관련돼서 로봇들이 연관된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과연 로봇주의 성장과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킥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솔직히 좀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로봇주들의 실적을 보면 3년, 4년 동안 실적 성장한 기업이 사실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상장 기업들이 한 20개 내외 정도 되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 거의 드물고 그냥 뉴스의 타이틀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략은 이렇게 좀 많이 단기간에 올랐을 때 개별 재료로 저는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좀 약간 합리적인 아직까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주식 것 같고요. 박정진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기업 보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로봇은 뭐 업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한다라기보다는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선택한다고 그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떠한 기업 보십니까? 네. 오늘 앵커님이 왜 이슈를 좀 선택을 했나 맨 처음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좀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네. 이슈가 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지난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더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번에 LG전자가 오늘 이사회에서 베어 로보틱스 지분 30%를 추가로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봇이 미래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콜옵션 행사가 완료되면 이제 베어 로보틱스 지분 51%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이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서빙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이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뭐 가정용, 산업용 로봇 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제히 로봇 분야에 이제 투자를 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선점 차원이 될 것이고 또 시장 전망에 따라서 보니까 2021년 282억 달러에 달하는 로봇 시장이 2030년에는 831억 달러로 무려 3배 가까이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더 빨리 성장이 나온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로봇 시장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또 이러한 이제 로봇 시장의 선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 제품이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비소 로봇을 또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올해 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비소 로봇이 출시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러한 이슈적 측면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은 좀 개별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이슈에 따른 종목을 하나 이따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예요? 네. 저는 지금 바로 보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아무래도 박정진 파트너님이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마켓모버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LG전자가 로봇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로봇 관련 자회사 로보스타 있고 로보티즈 있고 베어 로보틱스 있고 이렇게 좀 엔젤 로보틱스 있네요.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같이 좀 자금이 많은 회사들만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투자라는 게 인력을 뽑는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어떠한 좋은 기업을 사들이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좀 알짜 기업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모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살다 보면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감될 때가 바로 해외에 나갔을 때인데요. 특히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터넷이 많이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파리나 동영상을 빨리 다운로드 받기가 쉬운 나라가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 이유 바로 광통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광통신 이 침투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투자가 또 늘어날 하나의 분야로 인터넷이 꼽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의 광통신 침투율은 약 20%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케이블 인터넷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
3%대 수준에서 2010년에 50%까지 끌어올렸고요. 2024년에는 90% 이상의 침투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통신 인터넷의 경우에는 초기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속도와 안정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광통신 인프라 투자에서 기대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비드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인데요. 비드 프로그램의 전환 속도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비드 프로그램은 인프라 법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미국의 농어촌망 구축 사업이고요. 바이든 정부가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이제는 예산 집행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이 비드 프로그램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라고 봤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IRA 자금 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린 뉴딜 분야만 한정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머스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런 통신에 대한 투자가 유력하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본격화될 시점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광통신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찾아봐야겠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관심 가질 만한 통신 장비 기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향으로 유의미한 매출되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나마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자람테크놀로지라고 봤는데요. 대한광통신은 미국 내 광섬유 전력선 공장 인수를 위한 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관련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 케이블 TV에 대한 신제품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고요. 이후에도 미국의 유선 시장을 고객군을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글로벌 대형 유선 장비 회사에 들어가는 주문형 반도체를 독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광통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이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사이맥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우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좀 설명 듣고 갈까요? 네, 사이맥스 로봇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사업을 하니까 이제 기업 분야 두 개 크게 보면 이제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로봇 쪽 환경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회사 이제 신도 ENC에서 하는 거라 오늘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맥스를 시장에서 한 줄로 표현을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뉴스나 어떤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이제 천장에 이제 레일이 달려갖고 어떤 박스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버헤드 호이스트라는 장비인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공정이 여러 가지니까 그 반도체 옮겨주는 이 장비들이 이쪽에서 작업이 끝난 것을 올라가서 다시 다음 그 공정으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시 장비로 들어가려면 뭔가 이송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만드는 기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이맥스고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일단 하이닉스 밴드를 등록을 했고 2009년도에 삼성전자 밴더로 등록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뭐 무슨 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 향이 거의 뭐 90%에 달할 정도로 완벽하게 삼성 쪽 향이 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쟁사는 뭐 로보스타, 뭐 로체 시스템, 뭐 일본의 TDK 이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때는 300억이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살짝 실적이 죽었다가 작년 24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 괜찮았고 4분기까지 선방한다라고 하면 200억이 좀 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약간 넘는 상황이라 뭐 가격적으로는 거의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턴어라운드 했고 그다음에 주가도 작년 말서부터 차분하게 올라오는 게 아직은 뭐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맥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덕전자인데요. 오늘 11%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어제랑 비교해 보면 꽤 좀 크게 네. 터진 것 같은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기판 쪽도 이제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이제 인쇄로 기판 쪽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다시금 또 엄청난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앵커테크놀로지 코리아, 스태츠 칩팩 코리아,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인쇄회로 기판이 뭐 휴대폰, 반도체, 각종 전자제품에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3사가 합작해서도 발표하고 710조 원이나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 인쇄회로 기판도 거기에 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부터 이 비메모리양 FCBGA 즉 이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이런 제품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AI 가속기용 첨단 반도체 기판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요 며칠 전부터 대략 한 5거래일 전부터 지금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오늘은 더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에 접근을 하셔라라고 제가 오늘 오전부터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정을 살짝 받으면 19,300원 정도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강력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23,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는데 이 자리가 혹여라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덕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12월에 보니까는 12,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었는데 2만 원대를 오늘 좀 돌파를 해줬고요. 확실히 좀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뭐 실적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패키지 기판 자체가 조금 안 좋잖아요. 사실 업황 자체가. 작년부터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니까요. 턴 어라운드는 되고 있지만은 사실 절대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올해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네. 구체적인 숫자를 사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LG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해 이제 2025년도 1월 들어서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조금씩은 올랐죠. 뭐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안 올랐어도 거의 뭐 10% 이상은 거의 대부분 오른 것 같은데 LG전자는 아직까지는 좀 그 상승 쪽으로 턴을 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긴 쉽진 않지만 거래량에서 좀 약간 힌트를 좀 삼아 보면 매도 클라이막스에 좀 가까운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1월 하순 들어서 이제 거래량들이 늘고 있는 점이 이제 하락은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나오기 힘든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나왔죠. 24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매출은 뭐 역대급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87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조금 아쉬운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매출이 늘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LG 하면은 뭐 다른 거 빼고 가전이죠. 이제 가전 쪽에서 이제 상당히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전장 산업들, 우리 전기차와 관련된 전장 산업 쪽에서 LG전자가 상당히 좀 9년 연속 좀 성장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렌탈과 관련된 부분들 구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냥 쉽게 렌탈이죠. 이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75%나 증가를 했다, 성장을 했다. 이렇게 LG전자 측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현대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도 쪽에서 IPO 했을 때 주가에 사실 큰 반향은 없었죠. 이제 LG전자 쪽도 이제 인도 IPO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쯤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서류는 일단 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LG전자가 인도 쪽에서 IPO를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관세인데 사실 과거에 삼성전자, LG가 이제 세탁기를 120만 대 이상 팔면 세이프 가드가 발동이 되거든요. 긴급 수출 수입 제한 조치가 발동이 되는데 이건 좋은 거죠.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공장도 현지화해서 과거처럼 관세에 그렇게 리스크에 노출돼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는 힘들다. 이게 네. 요지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네. 앞에서부터 이제 예고해 드렸던 기업인데 직접 기업 네. 말씀해 주시죠. 인탑스입니다. 이게 주식쟁이가 아니라 방송쟁이가 다 되셨어요. 여기 네. 마지막 기업 한번 보실까요? 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 지분을 늘리죠. 근데 이 베어 로보틱스 서빙 로봇인 서비와 서비 플러스를 위탁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슈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탑픽이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원래 업체였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사전 예약이 잘만 된다면 그 수혜주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조금 보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이후로 이제 올해 2023년 저점을 찍은 이후로 2024년에 매출이 다시금 이제 증가 추이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그 매출 증가 추이가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많이 좀 저평가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지배자본 총계도 6,4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도 3,600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지금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오늘 장중 20%까지 상승력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매수 관점이다. 그래서 27,000원짜리부터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내일 한번, 다음 주 금요일이죠. 분할 매수를 한번 잘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한번 강하게 또 한번 탁 나오면 24,000원을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잡는데, 혹여 만약에 이 자리를 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픽주는 인탑스였군요. 네. 앞으로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이 뭐 워낙 강세를 불러일으켰고, 뭐 이로 인해서 증시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2,550선을 좀 돌파하는 수준의 흐름들은 아니지만 긴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그래도 상승 마감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의 좀
수심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업종의 순환매도 잘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라든가 조선 업종 여러 가지 지금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트럼프의 수혜주로서 불리우는 업종들의 상승세가 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지수의 추종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업종의 선별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시기만큼 그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서영원 차장님께서는 지수를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짧은 이러한 투자 전략이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대한전선 좀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해외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발포와 발티의 영국 동부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는 소식들도 최근에 좀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노후화된 전력망이라든가 AI 관련된 전력망 추가에 대한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호재에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 강한 상승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대한전선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긴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증시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끝나면 1월 증시도 마감이 되는데요. 마감의 기술 오늘도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행히 그래도 시장 반등해 줬는데 오늘 시장 어떠셨을까요? 오늘 시장 제가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전거래 시장이 좀 조정세가 살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미리 선반영이 된 그런 네.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BOJ에서 예견을 먼저 미리 했었던 대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가 이제 완전히 아니죠. 0.5%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좀 압박을 하겠다라고서 발언했었고 이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상황 보면서 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 쪽, 그러니까 오펙 쪽에 유가를 내리라고 지금 요청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또 촉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그 물가를 좀 압박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지만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연준 쪽에서 보수적으로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2회 정도 올해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연준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 했을 때 정말 최대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한 3, 4회까지도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장세 상당히 선방해준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번 주 좀 가장 큰 이벤트들 어느 정도 지금 소화를 해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역시도 흐름이 좋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파이널샷 통해서도 시초가 공략주로 시초가 공략주긴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다양했었기 때문에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멘텀을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지금 전고점 구간대까지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주인공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탄탄하게 흐름을 좀 지켜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우호적인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섹터 모두 다 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알테오젠이 등락률 4%대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 거기에다가 HP, SP와 같은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들도 올라오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뭐 급격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순환 매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우주항공 섹터. 제가 방송에서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들 없으세요. 그러니까 양자 암호처럼 주가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이제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달이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서는 저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또 우주항공이긴 하지만 사실 그 항공 쪽에 거의 뭐 위성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우주항공에. 그래서 뭐 AP 위성이라든지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그 종목 있죠. 제노코. 예, 제노코와 같은 그런 기업들 내지는 스트랙 아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도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흐름을 보시라는 조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까지 오늘 골고루 섹터에서 시세를 분출해줬는데요. 양호했던 금요일장 코스피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1% 가까이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0.86% 오른 2,537.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542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었다가 현재는 30포인트 후반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6%대 오름세 4포인트가량 끌어올리면서 728.4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 역시 0.6%대 오름세입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매도해서 하루 만에 다시 매수 전환했고요. 개인은 3천억 원 이상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수급 흐름 나타났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팔자수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24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그대로 2,50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2,53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양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 따라서 주가 급등락이 또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주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8% 넘게 상승하면서 2,530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536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6% 넘게 상승세. 장중한 때는 73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730선 아래에서 72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빠르게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에는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지만요. 약간 오늘 시장의 상승폭을 좀 내어주면서 0.68%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2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추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3% 넘게 상승세 108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제 또 시장의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1.9%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1,431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로 가장 먼저 반응이 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 외환 시장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1% 가깝게 하락세 1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셀트리온 0.6% 상승, 우선주 0.6% 상승, KB금융 오늘 강보합권, 네이버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는 사실 유의미한 이 상승 탄력을 보여준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뿐이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는 더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또 조선주 쪽으로는 금방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HT, 현대, 중공업 오늘 2% 넘게 급등세. 그리고 오늘 이뿐만이 아니라 한화오션도 역시나 마찬가지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대모비스가 4.5% 상승, 포스코홀딩스 0.7%, 메리츠금융지주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4% 넘게 상승세 36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 BM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가 2.4% 넘게 상승세 12만 2,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리노공업 0.4% 강보합권 21만 5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리가켄바이오까지는 강했는데 그 이후에 삼천당제약, 클래시스 그리고 휴젤까지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금요일 우리 증시 그래도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트럼프의 발언들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래도 시장 친화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이제 한 거래일만 남아있는 다음 주인데 어떠한 전략에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네. 꿈에도 트럼프가 나올 것 같은 지경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음 주 우리 좀 쉬어가니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면서 금요일장 준비해 볼까요? 일단은 연휴가 길어요. 정말 모처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일단은- 표정이 밝으신 것 네. 같아요. 일단 뭐 미증시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일단은 네. FOMC 있습니다. FOMC 이벤트 소화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금리 당연히 인하 가능성보다 동결 가능성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뭐 리스크 영향을 받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중립 수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또 잘 나와주면서 이 관련 종목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두 기업 모두 다 굉장히 무거운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또 일부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좀 이런 순환매 기대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관건인 게 테슬라 실적이 또 잘 나와주게 되면 그동안 또 우리 국내에서 억눌려 있었던 전기차라든지 내지는 부품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이쪽 관련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연초 효과 제대로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좀 종목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올라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최근에는 뭐 테슬라와 파생되어 있는 그런 업종 섹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로보택시잖아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까지도 어쩌면 다음 주 경쯤에 또 시세가 순환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차피 뭐 하루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다음 주 이제 어차피 금요일 장이 열린다고 해도 오늘처럼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선방하면서 2월 증시를 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또 그렇게 금요일 하루가 열리고 또 이틀 정도 또 연이어서 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사실 상황상으로는 그러니까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달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본다면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섹터 중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섹터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 테마 섹터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그 구속 관련 소식이 나왔거든요. 검찰이 오늘 이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인맥 관련주라든지 아무튼 그 야당 쪽에 그런 잠룡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여건 잠룡이라고 했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 거론 많이 되고 있죠. 관련 종목들 시세 한번 강하게 나왔었고 최근에는 또 김문수 장관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김문수 장관까지도 관련 종목들이 넘어갔습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분들이시거든요. 그쪽에서 약간의 조금 색깔이 점점 이제 중도층에 가까운 쪽으로 변화가 보수 잠룡들 중에서도 후보군들이 많잖아요. 중도 쪽에 외형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의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뭐 보수 외형 확장이라고 한다면은 유시민 관련주라든지 내지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동안 지금 잠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복귀설에서 2월 복귀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하는 구속이 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이 되고 나서 탄핵 심판이 이제 발표가 나오려면 빠르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기 대선에 대한 시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 3월 초 기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4월 말에서 5월 그쯤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인물들 내지는 당 내에서도 이제는 조기 대권을 조금 더 진짜 생각을 하고 구체화가 되고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2월 달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된다면 정치 테마 종목들이 2월 달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정치 테마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정치 테마주들이 항상 대선이 있기 2-3개월 전까지는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늘 항상 이제 종목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특히 이번에는 정말 그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이 덜 끝나더라도 빨리 지금 이제 그 시점을 잡아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미 관련 종목들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휴에 쉬지 마시고요. 이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인맥이면 인맥 내지는 뭐 정책 공약이면 공약 이런 쪽으로 계속 좀 정리를 해두시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무쪼록 지금 시장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테마주도 잡고 주도 섹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세 지금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연휴를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 하루 남아 있는데 시주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 BHI라든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정도 가지고 왔었던 원전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사실 원전주 했을 때 항상 가지고 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 하나 네. 우리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도 높고 무겁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가볍게 이제 소액 매매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또 한 3,400대 정도 되긴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냐면요. 이 기업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쪽 시스템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 뭐냐면 발전소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코어테크 설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계측 제어 설비를 독자 개발해서 이미 신한울, 신고리 이쪽 이제 원자력에 공급을 한 이런 이력이 있고요. 세계 4번째로 이 원전 계측 시스템 관련해서 공급자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업에 있어서 빠짐없이 우리 기술의 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 2기 건설에 따라서 우리 기술이 누릴 수 있는 낙수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업계에서는 이 원전 1기나 최소 우리 기술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이 1,000억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하고 있으니까 총 2기니까 한 2,000억 정도 가량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기술도 역시나 계속 수주 잔고를 또 쌓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수주를 또 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이 이러한 지금 계측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도어 같은 경우도 계측 제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크린 도어를 최근에 해외 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계측 제어 시스템 기술이 지금 또 스마트팜 쪽에도 할 수가 있어서 접목을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신사업도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사실 방산 쪽으로도 엮였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야기가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일단은 원자력과 관련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체코 수주전에 한수원과 같이 함께 이렇게 또 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우리 기술이 받을 수 있는 낙수 효과 가능성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이제 체코 수주전 이슈 나왔을 때부터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월 달에도 지금 한 차례 시세가 강력하게 나와준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7월 달에 그 체코 수주전 이제 통과되고 나서 3,3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후로 주가가 이제 행보세가 나와주다가 12월 달 증시 떨어지면서 같이 밀렸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단기적으로 쌍바닥 흐름 만들어주면서 추세 전환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무난하게 시세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서 2,400원 구간대 일단 돌파 여부를 한 차례 우리 시청자분들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목표 상향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요 2,400원 구간대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가 잡아본다 한다면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 2,000원 구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지금 트럼프 시대의 또 출범과 함께로도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체코 원전 수주 2기 건설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1.65%대 오름세로 2,155원의 종가를 형성해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 캐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 지난해 매출액은 16조 5,922억 원, 영업이익은 3,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6%, 76.5%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조 7,5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줄었고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2,56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겠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SDI는 ESS 사업 확대를 위해 생산 능력을 2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어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영풍 의결권을 박탈하며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손자 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이 영풍 주식 19만 226주를 장외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MBK 영풍연합은 탈법적인 순환 출자를 만들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막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도 5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작년 12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김민수 한은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가 떨어진 가운데 앞서 이뤄진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장기 시장금리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지만 않으면 대출금리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일본은행이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단기금리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인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작년 7월 금리를 0에서 0.1%에서 0.25%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BOJ 금리 인상과 관련해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엔캐리 청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근 이데일리온 TV에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액도 큰데요. 사기 피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풍성한 그리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